교수님, 우리 아이들의 이제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나 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정부, 우리 사회의 노력이 시대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 어떤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정책을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 조금 이제 축약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아동 정책, 아동 복지 이런 어떤 정책적 노력은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에서 적절히 보호될 수 없는 아주 극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주로 시설 위주의 그게 이제 지금은 아동 양육 시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위 고아원 위주의 아동 정책들이 70년대까지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서서는 사실은 이제 아동 정책이 표방하는 구호 자체는 그런 아주 일부의 극심하게 어려운 아동들뿐이 아니라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보편적인 아동 정책을 표방은 했습니다만 재정이라든가 이런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표방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요보호 아동, 그러니까 요보호 아동 아주 선별적인 요보호 아동 위주의 아동 정책이 주로 펼쳐졌었고요.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동 권리라는 관점이 이제 드디어 도입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어려운 친구들뿐이 아니라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아동 행복, 아동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로 이제 대두되게 되고 정부의 정책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인 노력이라든지 정책적인 노력은 아직도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갈 길이 먼 이런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대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노원구에 어디서 이제 가졌다 그래요.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동 정책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뭔가 큰 어떤 방향을 이제 제시한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그게 이제 5월달에 종합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지난 5년간의 정책하고 좀 차별화된 다른 요소가 좀 있을까요? 크게 차별된 요소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또 그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어떤 일반적인 기조는 아동에 대한 책임은 가정들이 지는 것이고 국가는 약간 지원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뤘다면 이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체 아동들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발달을 책임지는 국가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가정의 책임으로만 남겨질 때는 사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정의 형편이나 가정의 특성에 따라서 아동들의 보호나 이런 게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있어서 그 자체도 격차가 상당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런 격차를 메꿔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미흡했다고 보면 적어도 정책적인 기조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런 면을 더 강화하겠다는 천명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지난해 이제 한부모 가정 관련된 지원금에 대해서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지원 기준액과 법적 최저 월급의 충돌이 있었고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할지 아니면 돈을 덜 받고 지원금을 받을지 그걸로 고민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동의 행복 그리고 아동의 발달을 놓고 보면
사실은 가장 그 원칙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그 바람직한 가정의 형태는 친부모와 같이 살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보내지는 것보다는 역시 가정에 있는 것. 그런데 조건은 그 가정이 아동을 잘 돌볼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부모 가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여력이 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직 우리 이 나라에는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어떤 다른 형태의 가정에 대한 가구에 대한 편견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한부모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책임을 묻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사회적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있는데 저는 이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동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원하고 또 가정이 그 여력이 안 되면 그 여력을 메꿔주는 이 사회적 정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혼 가정, 우리나라 비혼율이 이제 2%도 안 되잖아요. 예, 보통 이제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걸 이제 정상 가정이라 하고 비혼 가정의 아이들도 좀 차별받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현장의 얘기는 없습니까 혹시? 정상가족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 가정의 모습이 이상적인 가정 모습이 정상가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양부모와 그 양부모와의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루는 가족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올 것이고요. 그동안 이제 한부모, 뭐 미혼모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회적인 편견도 있고 양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국가적인 과업인지 이런 거를 떠올려 본다면 그 다양한 가족 구성으로 이제 가족이 구성되더라도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이 한 명씩 잘 키울 수 있도록 양육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가족 구성으로 되는 그 가정 안에서 그 아이들이 그 잘 양육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앞으로 국가가 더 책임 있게 해야 되는 일이 될 것이고요. 얼마 전에 일본의 예를 들면은 아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는데 그래서 구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아버지한테 다시 애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결국 애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학대에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가정 어떤 폭력이랄지 아동 학대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엄청 사회 문제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동 학대의 대부분이 거의 친부모에 의해서 학대가 대부분이잖아요. 한 80~90% 이상이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좀 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의 행복 지수나 좀 이런 만족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뭐 이런 게 좀 뭐 대책이 좀 있을까요? 이게 되게 좀 근본적인 얘기일 것 같긴 한데요. 아동 학대는 결국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체벌이 또 관련이 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교정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때리고 그것이 이제 처음에 한 대로 시작한 것이 굉장한 심각한 학대로 치닫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때려서 키울 수 있다라는 그 광범위한 믿음이 사회적으로 이게 틀렸다라고 되지 않는 한 가정 안에서의 체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내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아동이 성인과 똑같은 한 명의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인식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근본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 아동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태도에 대한 질문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많이 말씀.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오늘 주제하고도 저는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동도 삶이 있는 것이고 그 삶의 질을 우리가 사실은 보호하고 그걸 권리로서 받아들이는 어떤 사회적 인식 이런 태도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아이니까 나의 소유물이다.
내가 어떻게도 할 수 있다. 이런 통념이 자리 잡고 있으면 뭐 아동 학대, 아동 사망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진짜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설 아동들 보육기관에서 18세가 되면 실제로 그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립금을 5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사실은 희망을 갖기 어렵고 자립의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시설 아동에 대한 좀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원장 부장님께. 아마 그것도 그 부분도 이제 좀 보완이 돼서 아마 5월 이후에 국가에서 발표를 하는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설, 양육시설이라던가 가정위탁에 있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도록 되어 있죠. 퇴소를 해서 자립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립이 사실은 만 18세에 자립을 하는 일반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그 가정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립을 강요받고 있어서 자립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은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500만 원도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어느 지역에서 퇴소를 하느냐 따라서 그 지원금도 달라지고 뭐 그런 격차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그 자립지원금을 받고 나와서 그것이 주거비로 들어가고 생활비가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은 또 학업의 어떤 부진하고도 연결이 돼서 굉장히 어렵게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출발선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아마 이후에는 그 생활지원금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퇴소하기 전에 혹은 가정 밖으로 이렇게 지내기 전에 정말 원가정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더 많이 된다면 이렇게 퇴소를 놓고서 고민해야 되거나 퇴소한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오히려 덜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우리 뭐 사회의 뭐 어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달지 가치가 뭐 좀 바뀌어야 할지 뭐 이런 사회적인 인식 제고에 있어서의 뭐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거 덧붙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건 꼭 내가 뭐 이 토크에서 한번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해야겠다라는 거 있으면 한 말씀씩 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여러 가지 이제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도 많을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아동들의 다양한 소질과 형태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북돋아주고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전체 이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구하고도 또 상당히 관련이 되는데 사실 이제 저출산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정부가 그동안 많은 정책을 했습니다만 실제 출산율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저절로 그런 행복한 아동들을 출산하고 싶은 사회적인 의지가 생기는 사회가 돼야 출산율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아동기가 이렇게 불행한데 왜 그 아동들을 낳고 싶겠다는 생각이 더 들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아동의 삶, 아동의 행복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좀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네, 저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만났던 학생 얘기로 그냥 대신 하려고 합니다. 그 삶의 질 연구할 때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해요. 행복함에 대해서 불행하진 않은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불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근데 본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게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 중학생들의 행복에 관심이 없었고 방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라는 오히려 그냥 저희 폐부로 찌른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게 중요하다면 정말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아이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말 귀담아 듣고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야 되는데 중요하다라는 게 정말 말만 있었던 건 아닌지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얘기대로 듣고 정말 관심 있게 정책을 만들거나 그것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위한 예산을 넣거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무관심했던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고 또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좀 실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많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첫 진행이었는데 소감이 어때요? 네, 너무 의미 있는 아동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서 좋았고요. 100년 뒤 청소년 아동들이 봤을 때 의미 있는 방송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미래가 밝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저희 집에 있는 새 아이들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또 평소에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고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